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오랜만에 이 시간에 저희가 미국 주식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전쟁이 그만큼 좀 소강이 됐다라는 거고요.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미증시 이야기를 이분과 확인해 보도록 하죠. 레그넘 투자자문 이충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정말 롱타임 노씨입니다. 예,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얼굴 같아요. 잃어버리겠습니다. 2달 동안 미증시 흐름을 쭉 우리는 이제 뭐 시황으로 확인했지만 대표님은 어쨌든 매크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의 그 분위기를 쫙 보셨을 텐데 네. V자 반등을 정말 시원하게 했어요. 물론 3월 30일 이후에 국내 증시도 그랬다지만 이 V자 반등의 가장 큰 힘은 결국에는 AI인가요? 뭐였나요? 그렇죠. 따지고 들어가 보면 AI,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네. 돌이켜 보시면 AI 과잉 투자 아니냐, 이거 실제로 수익을 다시 환원을 시킬 수 있느냐 이런 우려가 많았었잖아요. 사실은 그 우려가 이제 전쟁 직전 1, 2월까지도 약간 잔존해서 네. 시장이 약간 흔들흔들 그랬는데 이제 전쟁 시작하고 3월 말까지, 그러니까 그 해픈 투비 제가 3월 30일 그때가 저는 저점이라고 봤던 게 뭐 제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가가 네. 그때가 저점이고 고점이고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나놓고 보니까 그랬는데 그때 제가 봤던, 다시 좀 상기를 해보면, 그 회상을 해보면 이란 외무장관하고 EU 의장하고 그때 전화 통화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란 외무장관이 이거 전쟁 빨리 끝내고 싶다라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때 제가 이게 전쟁이 강도로 보면 그때가 거의 피크아웃 포인트였고 네. 주가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그때 마트아웃 포인트가 아니었나 하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전망이 맞았던, 그래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이게 돌아 주가가 그럼 왜 그렇게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전쟁 초기만 해도 유가 뭐 150불, 200불, 300불 콜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결국 유가 지금 100불 살짝 넘긴 했지만 평균으로 보면 4월 들어서 그 유가가 4월 총과 한 2주 100불 위로 조금 머물렀다가 80불대로 쑥 떨어지다가 다시 지금 일시적으로 100불 이상으로 살짝 유지하고 있는데 네. 에버리지 개념으로 보면 유가가 100불 이상 유지된 지가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쟁의 질에 겁먹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지금 돌이켜 보면. 네. 그래서 제가 다른 채널 이제 그 사이에 안 불러주셔가지고 가서 저희는 안 부른 게 아니라 못 부른 거죠. 전쟁이 지금 그러게 너무 말이죠. 심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조금 의외로 못 세게 모셨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채널에서도 네네. 3월 말 그때가 저점이 아닌가 싶다. 네. 물론 욕을 많이 먹었죠.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 전망이 조심스러웠지만 맞았던 생각, 그리고 다시 좀 뭐 약간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은 AI 성장세가 지금 다 프루브가 되고 있잖아요. 기업 실적들 보면 뭐 데이터 센터라든가 클로드 뭐 위시에서 AI 토큰의 성장세가 계속 유지가 된다든가 그쵸. 이런 것들이 뭐 계속 완연한 상승, 오히려 더 가속화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지금. 그래서 해묵은 얘기지만 저는 AI가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도 몇 번 이런 표현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그 성장 궤도로 다시 수렴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또 이렇게 시장이 가파르게 또 반등을 하다 보니까 주말 사이에 이제 버핏 옹께서는 이거 너무 시장이 좀 도박판 같다. 예,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시장은 늘 긍정론과 비관론이 양존하는 것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역설적이지만 합리적인 주가 수준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경제건 기업이건 유가 수준이건 늘 우려, 저 역시도 앞으로도 우상향할 거라는 믿음이 있지만 그래도 좀 흔들리겠거니 하는 그런 생각을 같이 하면서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야 이 밸런스 있는 포트폴리오 조정이 될 테니까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돌이켜 보시자고요. 23, 24, 25, 26 접어들어서까지 얼마나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까? 4월이요? 23년도부터. 23년도? 22년도는 그때 네네. 인플레이션 파이트 하겠다고 워낙 힘들었던 해였으니까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주가 상승할 때 우려가 있었고 경기 그쵸.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도 항상 상존했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상향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전쟁통에 미국 경기, 글로벌 경기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커요. 이따가 본격적으로 다루겠지만 이 전쟁통에 우리가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만 한 발짝 물러서 보면 글로벌 어떤 지정학적인 질서도 재편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네. 거기에 따라서 국가별로, 왜 작년 말에 2026년 경기 성장 전망 보고서를 제가 한 4, 50개를 읽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공통적으로 전망했던 그 구루하우스들이 얘기 중에 하나가 K자형 성장을 할 거다. 근데 이게 해핀투비 거기에 맞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쟁의 영향에 따라서만 해도 역시 왜냐하면 이 전쟁통을 겪으면서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미국 경기나 뭐 한국 경기나 이런 데는 생각보다 잘 선방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 초기에 막 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불, 300불 콜하고 그랬는데 유가가 실제 평균적으로 보면 100불 넘은 지가 한 달이 안 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 뚜껑을 열어봐야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장기적인 물가 상승의 영향이 얼마나 있을지는 알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아까도 앞타임에 뭐 PC 물가라든가 절대 수준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건 맞아요. 사실인데 이게 일시적인 물가 상승으로 끝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직은. 우리가 진짜 우려가 되는 거는 물가 상승이 고공행진을 해서 긴 기간 동안 예를 들면 2, 3분기 연속 유지가 됐을 때 이게 인플레이션이란 말이죠. 경제학적으로 물가 상승은 다분히 일시적이라는 어감이 있는 거고요. 네. 이게 장기간으로 계속 유지가 되어야 인플레이션인데 경기 펀더멘털이나 우리가 2022년, 23년 경험했던 것처럼 장기적인 물가 상승이 유지되는 인플레이션으로까지 갈 거다라는 건 아직은 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이런 전쟁이 사실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큰 문제 이벤트가 확 터지면 굉장히 이게 안 좋을 거다.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또 장기적으로 이어질까봐도 걱정을 그렇죠. 했었고 그런 장기적으로 우려나 걱정은 당연한데 그래도 중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이번에 또 한 번 했어요. 실제로 몇 개 국가 빼고 특히 미국만 보자고요. 네. 미국 경기 오히려 탄탄하다는 게 계속 지난주에 GDP 성장이라든가 뭐 이런 ISM 제조업 지수도 나왔지만 물론 그 서브 지표 중에는 물가가 상승해서 저 역시도 올해 하나 유일하게 남은 잠재 리스크가 물가 상승이라고 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아직은 그게 시장을 흔들 만큼 더 나아가서는 경기 펀더멘털을 훼손할 만큼의 단계는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델리킷하게 좀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V자 반등을 했고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S&P 500과 나스닥이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AI 관련한 기업도 우리나라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등 관련해서 그쪽이 이제 시장을 이끄는 것처럼 미국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뭐 발목을 잡는 요인, 더 부스팅을 걸 만한 요인들을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은 그래서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적어도 올해 중간선거 11월 3일까지는 네. 기본적으로 우상향 할 거라고 봐요. 물론 이제 굴곡은 살짝 늘 있겠지만 뭐 있겠죠. 우상향을 한다. 네네. 그런 생각하고 있고 네. 그게 몇 %가 상승할지는 모르죠. 어. 기본적으로 오늘보다 11월 3일 그 전날 11월 2일이 오늘보다 뭐 한 5%만 상승을 해도 우상향 아닙니까? 지수 레벨이 더 올라가 제가 있을 뭐 이렇게 것이다. 무책임하게 그냥 이렇게까지만 던지자는 차원이 아니고 그 사이에 또 얼마나 많은 악재 또는 변동성이 있겠어요. 그쵸. 워시가 입각을 한 다음에 실제로 아까 계속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제롬 파울이 뒤에서 진짜 안방 마님 역할을 해서 뭐 그게 왔다 갔다 할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국 경제의 양적 성장 이를 반영하는 주가는 우상향을 지속할 거라고 네. 보고 있고 나아가서는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저희도 포트폴리오를 대대적으로 리빌드업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때 별 이상이 없다면 계속 유지되는 것이고요. 지금 5월 어떻게 보면 첫 거래일에 딱 나오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5월이 제일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있다면 뭐 금리입니까, 유가입니까, 뭐예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5월이건 늘 가장 중요한 이 전쟁통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유념해서 봤던 투자의 바로미터는 금리였어요. 금리. 네. 왜냐하면 그 수많은 변수들 중에 뭐 지수 변수들 중에 금리가 모든 걸 반영한단 말이죠. 돌이켜 보세요. 지금 4.3이 살짝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는 기업 실적이 끌어왔던 시장입니다. 네네. 근데 기업 실적 발표가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10년물 국채 금리 기준으로 4.3 가까이 쭉 가서 이게 4.3을 찍고 딱 올라가는 순간에는 항상 주가가 빠졌습니다. 이 금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전 개인적으로 굳이 리스크를 좀 끌어내 보자면 아까 물가 상승과 이제 두 번째 이걸 또 반영하는 금리인데 네. 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4.3 밑으로는 떨어져야 그래도 100% 안심할 것 같아요. 저는. 4.3 밑으로 떨어져야 한다. 네, 지금 4.37, 네. 지난주 목요일 현재로 네네. 4.37이거든요. 이 정도면 조금 높은 수준이죠, 지금.
금리가 떨어지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유가가 하락해야죠. 유가는 근데 사실 또 쉽사리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그런데 저는 조만간 짧으면 한 2주 내, 길면 한 달 내에 네. 한 80불대로는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80불대요? 네. 뭐 80불 후반일 수도 있고, WTI 기준으로요? 네, WTI 오. 기준으로 80불 중반일 수도 있고, 근데 네. 중반은 너무 공격적인 것 같고요. 어. 90불 초반 내지는 80불 후반까지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이 전쟁 양상이 지금 이미 이제 끝나가는 수순으로 저는 접어들었다고 봐요. 자, 그럼 저희가 자료를 한번 볼게요. 지금 유가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가가 어떻게 그렇게 좀 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제가 오늘 유가 그래프를 안 갖고 온 모양인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유가. 원유 관련한 뭐 전 세계 주요 항로에 대한 네. 데이터는 지금 가지고 오셨고, 네네. 요거는 살짝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네. 일단 유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난주 말에 아주 중요한 뉴스가 터졌습니다. 네. UAE가 그동안 거의 50년 동안 유지했던 오페크, 사실 오페크라는 게 그 유가 생산국들의 카르텔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가격 조정하려고 뭐 증산한다, 감산한다 이런 식의 조절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거기서 UAE가 이번에 사실 중동 전쟁 덕분에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국가 중에 하나가 UAE예요. 네. 그러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건 뭐건 간에 UAE가 이제 재정 수입이 계속 줄어들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근데 이제 그 상대적인 강도가 조금 더 셌다는 얘기인데 UAE가 탈퇴한다고 선언했잖아요. 그러면 탈퇴한다고 선언한 그 다음날 어젠가 제가 SNS를 보니까 오페크 회원국들에서도 이제 6월 유가 증산한다고 그랬습니다. 유가 증산할 거고 UAE는 탈퇴한 이유가 나는 생산 시설을 더 많이 투자를 해놔가지고 용량이 더 큰데 그만큼 생산을 못하게 딱 묶어놓으니까 나 싫어 그러고 탈퇴해서 이제 증산하겠다는 거거든요. 더 많이 생산 다 하겠다. 그렇죠. 그러면 글로벌 오일 그 원유의 공급량 자체는 늘어날 거다. 그렇죠.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요거 이 3페이지 꼭 한번 띄워주시면 5월 1일 현재 지금 호르무즈 해협하고 그 밑에 멕시코만 미국 안에 잘 아시는 대로 우측 그래프가 보면 저기 점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저게 한 전국 글로벌이 한 3개의 사이트가 있는데 실제 그 배들 선박들이 이렇게 이동 항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걸 제가 5월 1일 현재로 캡처를 떠갖고 네. 왔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거의 재개가 됐습니다 지금. 그래요? 네. 왜냐하면 배가 통행을 미국이 합니까?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는 얘기는 다 봉쇄하는 게 아니고요. 이란으로 들어가거나 이란에서 나오는 애들만 통제를 하고 있다는 그쵸.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제권은 이미 미국으로 넘어왔고 그리고 저게 이제 실시간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게 저 포인트를 한번 짚어주시면 네네. 저쪽 안쪽에 지금 호르무즈인 거잖아요. 이게 호르무즈입니다. 그렇죠. 이게 5월 1일 현재 빨강색만 보세요. 네. 빨강색이 유조선들이거든요. 빨간색이 지금 나가고 들어오고를 있어요? 계속 보여주고 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데이터로 팩트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냥 막무가내로 미국이 봉쇄했다고 그러니까 아예 통행이 여전히 안 되고 있거나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란 반면에 우리가 네. 유가 유점에서 봐야 되는 거는 UAE 탈퇴, 오페크 탈퇴 덕분에 오페크에서도 증산, UAE도 증산. 그러면 글로벌 원유 공급은 늘어날 거고 또 하나는 이게 멕시코만입니다. 멕시코만? 트럼프가 이제 미국만인가 이름을 바꿨잖아요 연초에. 네. 이 멕시코만 휴스턴, 뭐 미시시피강 유역 여기 정유시설 굉장히 많이 집중돼 있는 곳이거든요. 미국으로 아시아 쪽의 유조선들이 수입하려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고 있어요. 이게 한두 달 전만 해도 이 빨강 점이 뭐 한 10개 미만 듬성듬성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건데 모두에 말씀드렸던 이 전쟁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괜찮네라는 게 우리가 지난주에 수치로 확인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미국발 원유들이 또 글로벌 공급망에 더 추가가 되고 그러면 유가는 결국은 이 단기적인 호르무즈 해협 폐쇄에 따른 쇼티지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게 전쟁 직전 60불 초반까지 간다는 건 조금 힘든 얘기고 네. 에도 불구하고 한 80불대는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 하고 있는 것이죠. 공급이 늘어남에 있어서의 가격의 하락이 발생을 할 것이고 그게 이제 빠르면은 2주에서 뭐 한 달 사이에 한 달 사이에 벌어질 저는 일이다. 예, 전쟁이 여기서부터 지금 지난주에 네. 이 호르무즈 해협 폐쇄한 덕분에 일본이 지금 제가 볼 때 이란이 거의 손 들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지난주 후반에 그 평화 조정안을 다시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란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그만큼 지금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나 마음에 안 들어 그러고 다시 튕겨내고 이러고 네. 있는데
그 이제 해결된 수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채 금리가 4.2 수준까지 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국제유가의 안정이 그렇죠. 계속 제일 먼저 중요한데 네. 국제유가 안정은 한 2주 정도 사이에는 분명히 발생할 유가 수 있을 뭐 것이다. 전쟁 양상 훨씬 더 디에스컬레이션 되면서 네네. 유가도 좀 하락하면서 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사실 실적 발표 내용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웬만한 빅테크들의 실적이 다 발표가 됐고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주가 올랐던 대표적인 종목이 애플과 구글이었어요. 특히 구글. 구글. 주인공이 구글이죠. 아우 구글. 네. 왜 이렇게 웃으세요? 개인적으로 네네. 저희 회사 할 거 아니고 저희 ETF로만 하니까 음. 작년 초에 이제 구글하고 브로드컴을 네. 아, 개인적으로, 작년. 네. 음. 했는데 아유 뭐 꽤 수익이 많이 참 나셨겠어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더라고요. 버크셔 해서웨이도 사실 AI 잘 모른다라고는 하지만 워런 버핏이 뭐 10년 사이에 기술 공부 안 했다라고 하지만 구글을 작년에 샀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슈가 됐고요. 워렌 버핏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지금 뭐 하버드 연금이라든가 네. 뭐 드러켄밀러 포트폴리오 이게 공개가 되잖아요. 그럼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구글은. 들어가 있는 거는 맞는데 이게 비중이 계속 늘고 있는지 더 사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평균적으로 어때요? 저는 늘어난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글만. 심지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이 기관 투자가들 거대 기관 투자가들 포트폴리오에 네. 심지어 뭐 한 20-30% 확률로 안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도 있어요. 근데 구글은 공통적으로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직은 섣부르긴 하지만 저 같은 미물이 이런 전망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AI의 궁극적인 승자 몇 개의 회사를 꼽아라 그러면 그 안에 구글은 꼭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탑픽을 M7 안에서도 지금 구글로 계속 보고 계신 네. 건가요? 저는 개인적인 거로요. 개인적인 포트폴리오로.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는 저는 사실 저도 구글을 계속 이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자주 했었을 때는 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잘하는 특히나 수직 그리고 수평 통합을 다 이룬 회사고 하드웨어 심지어 소프트웨어 다 갖고 있고. 돈도 벌고 있는. 네. 그러면서 네. 돈을 진짜 좋은 표현. 어. 지난주에 그 빅테크들 발표하면서 갈렸지 않습니까? 아마존이 생각보다 선방했고 다른 회사들 다 좋았는데 메타가 이게 보니까 광고 수입 외에는 AI발 수입이 좀 부족하네 해서 주가가 좀 안 좋았고 네. 에도 불구하고 뭐 구글은 실제 다양한 측면에서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 이상 주가 상승을 떠받쳐주는 필요 충분 조건을 만족하는 회사가 어디 있겠냐. 좀 과장하면 이런 생각까지 드네요. M7 내에서 그럼 옥석 가리기를 할 때 거의 지금 뭐 구글이 1등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글쎄 뭐 엔비디아하고 구글 정도 아니겠습니까? 1등을 꼽자 그러면 네. 엔비디아는 약간 굴곡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굴곡이 있다. 지금 여러 회사들이 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자체 칩을 또 개발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그래서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가 약간 사이드워킹을 하고 있는 것이 네. 지난주 후반에도 금요일도 엔비디아만 유일한 건 아니지만 엔비디아가 주가가 조금 빠졌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워낙 하드웨어 쪽의 핵심이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 구글 정도 되고 그다음에 메타는 시장이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메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메타를. 돈을 엄청나게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해묵게 작년 말부터 우려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종목이 메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뭐 이런 말씀드리면 테슬라 분들께서 어떻게 반응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전히 테슬라에 대해서 조금 퀘스천 마크예요. 왜요? 아직 크게는 전기차가 계속 성장을 유지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의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다행히 이번 분기의 실적 발표에서는 매출이라든가 EPS, 이익성, 마진이 조금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주가가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상승을 유지하려면 기본적으로 한 2, 4분기 최소한 2, 4분기 이상 연속 정도는 이 개선 추세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쉽게 테슬라가 지난 한 2, 3년 내내 계속 매출이든 EPS 성장률이든 계속해서 빠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 분기에 살짝 마트마웃을 했는데 한번 뭐 다음 분기까지 유지가 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AI에서 좀 뒤처지는 느낌. 애플도 사실은 AI에서 뒤처지는 느낌이었는데 지난주 실적 발표가 굉장히 사운드하게 나와서 이제 그걸 좀 약간 그런 우려를 불식시켰던 것 같고 뭐 그런 저런 생각들이 드네요. 네.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구글처럼 시원하게 오르지는 못하고 있어요. 많이 올랐으니까. $200 선에서 최근에 계속 박스권에 갇혀져 있는데 실적 발표하고 나서도 $200를 돌파하더니 다시 또 $200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좀 아쉽기는 한데 여전히 그래도 기대할 만한 옥석 중에 하나는 그럼요. 엔비디아다. 예.
최근에 주가가 조금 약한 거는 많이 올랐으니까요. 네. 지난 5년 동안 17배가 상승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자료를 진짜 많이 가지고 오셨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만 몇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보는 게 좋을까요? 물가 한번 보죠. 물가. 트루플레이션 제가 매번 보여드리는 실시간 물가 지표입니다. 그 앞에 이제 PCE 상당히 많이 떴어요, 사실. 근데 PCE 발표됐던 당일날은 주가가 괜찮았던 거는 시장 예상치만큼 나왔다. 뭐 요 정도였는데 그게 이제 기업 워낙 강한 기업 실적이 그걸 다 오버라이드 했겠죠, 시장 네. 뭐 분위기상은. 그런데 실시간 물가 지표가 이게 제가 3년 동안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선행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절대 수치는 달라요. 네. 왜냐하면 PCE나 CPI 계산하는 산식하고 좀 다르게 산식을 뽑아내니까 이게 1.76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현재 여기 네. 빨간색 그래프 보시면 전쟁통에 한 1.9, 2% 가까이 갔다가 이게 좀 빠져서 여기 보시면 살짝 1.4까지 떨어졌다가 1.9 얼마까지 갔다가 지금 살짝 다시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시간 물가 지표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전쟁통의 유가 상승을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추세주로 지금 살짝 상승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연초 전쟁 터지기 직전에 0.6, 0.7까지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희망컨대 빠졌으면 더 좋겠지만 실시간 물가 지표라는 게 여기서 되팀이 돼 있어서 연초에 지금 이게 2.3, 2.4까지 확 튀어 올랐던 여기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실시간 물가 지표가 다시 1.9에서 1.7, 뭐 1.8 이렇게 다시 조금 하락하고 있다. 요 추세를 상당히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데일리 베이스로 미국의 한 250만 개 물가 지표를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데일리로 산출하는 물가 수치기 때문에 되게 네. 선행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아까 제가 잠재 리스크로 이제 물가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이런 실시간 물가 지표를 보면 물가가 실제로 뭐 주가든 경기 펀더멘털 인플레이션이건 악영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은 아직은 안 하고 있지만 조금 유념해서 살펴야 될 것 같다는 생각하고 있고 네. 뭐 전쟁 전문가분들 많이 이렇게 말씀 나누셨겠지만 제가 한 두 가지만 요번 이 전쟁통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4월 13일이 저는 이번 중동 전쟁의 아주 큰 변곡점이었다고 봐요. 4월 13일이 어떤 날이었냐면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호르무즈를 우리가 봉쇄하겠다라고 발표한 날입니다. 네. 그때부터 봉쇄를 시작했고 근데 4월 13일이 무슨 날이었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미국하고 인도네시아가 주요 국방 협력 파트너십이라고 해서 Major Defense Cooperation Partnership MDCP라는 걸 체결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네. 전 세계 오일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이게 수송이 되는 주요한 그 체크포인트 8군데를 쭉 보면 수송량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많은 양이 수송되는 통로가 말라카 해협입니다. 인도네시아 바로 앞바다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호르무즈예요. 그러니까 말라카 해협은 호르무즈는 이 구두 앞에 호르무즈가 하루에 전 세계 오일의 물동량의 한 20%를 차지한다고 그러잖아요. 한 2천만 배럴인가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엄청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하지만 말라카 해협이 비교하면 비교할 바가 못 돼요. 말라카가 어느 정도? 이 말라카 해협이 여기 인도네시아 요 앞바다 여기란 말입니다. 요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아시아 쪽이나 대서양 태평양으로 이 수송되는 그 상품이라든가 유가를 합치면 원유의 양을 합치면 거의 70%예요. 그러니까 이 말라카 해협이 가장 중요한 해협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만약에 막혔다 그러면 이제 홍해가 대한 수송로잖아요. 네.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이렇게 여기가 뭐 어디입니까? 뭔 바다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쭉 나가서 이 지브럴타 해협이 대서양 쪽으로 나가는 유일한 통로란 말이에요. 네. 자, 이렇게 전체 그림을 한번 딱 보고 이 말라카 해협을 4월 13일 날 인도네시아하고 주요 국방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얘기는 말라카 해협까지 미국이 이제 관리하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다 그렇죠. 관리하겠다라는 속내네요. 네. 그리고 이 지브럴타 해협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지 않으세요? 음. 지브럴타 해협을 관리하는 곳이 스페인 여기 위에가 스페인 아래가 모로코예요. 네. 그런데 4월 13일 이후로 4월 16일 날 미국이 모로코하고 방위협정 체결을 해요. 저런 것들을 언제 다 했어요? 다 하죠. 와. 그리고 그래프는 안 나와 있지만 네. 여기 나와 있네요. 파나마 해협이 태평양과 대서양을 딱 가로질러주는 굉장히 중요한 해협 중에 하나예요. 이게 40년, 50년 전에 미국이 운하를 만들어가지고 그 어디입니까? 파나마한테 이렇게 양도를 해줬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중국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중국 기업들 들어오더니 관리 다 하고
중국 군사 기지까지 설치하고 그랬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지만 제가 그때 방송에서 한번 다뤘는데 작년 4월 이게 26년이라고 오타가 돼 있는데 작년 4월 9일 날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다시 수복을 해요. 네. 싹 들어가서 쫓아내고. 네. 자, 그러면 이번 이란 전쟁 앞서서 마두로 체포했고 그 직전에 멕시코 카르텔 초토화시켰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가 이제 보통 비판을 하고 하긴 했지만 트럼프가 막 즉흥적으로 야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한번 때려봐 여기 때려봐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작년 초에 파나마 운하 딱 수복하더니 이번 4월 13일 날 호르무즈 해협 미국이 접수했고 그 같은 날 인도네시아가 관리하는 말라카 해협 접수했고 3일 있다가 지브롤터 해협 접수했고 이게 판이 이제 이란과 미국의 판에서 글로벌리 새로운 뭐 무역 질서건 지정학적인 질서건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이런 그림으로 4월 13일을 저는 변곡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럼 결국은 이제 중간 얘기 다 빼버리고요. 네네. 여기서 가장 수혜를 받는 국가가 어딜까? 미국. 그렇죠.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결국 그 전쟁 사이에 여러 가지 재편들이 벌어졌다는 말씀을 서두에 해주셨잖아요. 그 얘기 중에서 그 재편안에서 미국이 뭔가 이런 에너지 관련한 전 세계에 있어서의 패권을 굉장히 쥐려는 움직임이 지금 딱 말씀하신 내용에서 드러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약해 볼게요. 이번 중동 전쟁 덕분에 굵직굵직한 변화, 방금 제가 이 지정학적인 변화를 몇 가지 말씀드렸고 에너지 공급망 거의 재편되다시피 하고 있죠. 네. UAE 오페크 탈퇴했고 네. 오페크에서 바로 다음 날 우리도 증산하겠다 이런 움직임. 네. 그리고 저 지브롤터 해협을 만약에 통제를 하면 제일 힘든 나라가 어느 지역일까요? 유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유럽도 유럽 계속 길들이기 압박하고 하고 있는 있고. 겁니다 지금. 네. 그리고 나토 탈퇴한다고 막 협박하고 있죠. 제가 볼 때 나토 탈퇴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토에서 실제로 미국이 탈퇴를 해버리면 유럽의 지정학이 완전히 믹스가 막 혼란이 와버려요. 러시아가 뭐라죠?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덕분에 이번에 독일에서 네. 길들이기 하느라고 주둔 미군 5천 명 감축한다고 네네. 발표했잖아요. 그랬더니 독일에서 무슨 발표합니까? 방위비 증가하겠다. 이게 사실은 작년 2월 달에 그 젤렌스키하고 오버오피스에서 막 사태질하고 싸우고 그때부터 시작한 게임입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유럽 지역들이 나토 엄청 중동 지역에 도와주지도 않고 트럼프 말을 빌리면 도와주지도 않고 오히려 비판하고 있고 수사는 그렇게 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실제로 액션이 어떻게 되느냐가 진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네. 이번 중동 정제도 해묵은 얘기지만 처음에 트럼프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레토릭 남발하면서도 실제 항공모함 2세트를 보냈단 말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미국 해군의 10%를 가지고 이란을 다 초토화시켰거든요. 미국이 항공모함을 11척을 갖고 있어요. 그중에 2척 가지고 다 괴멸을 시켰고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한 척을 더 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나 빠지고 싶어, 뭐 어쩌고 싶어,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수사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항공모함 3척을 보냈다는 얘기예요. 또 보냈다가 또 한 척은 또 빠졌다고 하죠. 근데 그게 뭐 약간 필요해서 체인지한 거 아닐까요? 뭐 이렇게 뭐가 수송 중간에 그랬는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세 세트, 그러니까 항공모함 선단, 세 선단이 지금 갖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세 대가 거기 가 있다고요? 그렇죠. 세 대에서 한 대가 빠진 게 어쨌든 뭐 중요한 어쨌건 거는 뭐 몇 두 대, 세트든 세 네, 세트든 어쨌든 뭐 보냈다. 예. 참고로 항공모함 선단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플릿이라고 얘기합니다. 항공모함 캐리어 한 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이 캐리어 한 척이 딱 갈 때는 뭐 호위함, 순양함, 뭐 전투함 해가지고 많을 때는 적게는 한 3, 40척씩 따라가고요. 많을 때는 75척씩 따라가요. 지구상에서 아시아 인도 끝에서 알래스카까지 위수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함대 중에 7함대 여담입니다. 7함대하고 단일 국가가 붙어서 이길 국가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글로벌 뭐 무역 질서건 지정학적인 질서건을 네. 뉴 월드 오더, 약간 이게 뭐 일루미나티 이런 사람들이 표현하는 건데 새로운 무역 질서든 새로운 지정학적인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그림을 저는 보이고 거기서 가장 수혜를 받을 국가 통화 자산이 어디냐?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번에 그냥 뭐 이란과의 전쟁이 뭐 중동과 이란과 뭐 이란 내부적인 뭐 이런 레짐 체인지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얻고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설명을 들으니까 느껴지네요. 일단 가장 먼저 아까 우리 그 지도 봤지 않습니까? 네. 이거
미국이 본격적으로 지금 미국의 원유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네.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거 덕분에 유럽이 지금 이제 약간 그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뭐 방송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예. 그리고 심지어 그 몇십 년 동안 철통같이 유지됐던 카르텔이 균열이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미국산 원유가 추가가 된다. 어. 그러면 전 세계 유가 시장이 어떻게 될까? 오펙이 증산 감산에 따라서 가격이 춤을 추는 이런 시기는 지금은 약간의 변동적인 구간이니까 불안해 보이시겠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유가 안정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유가의 안정이 사실 지금 제일 필요한 요건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야지 뭐 물가가 같이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길게 보면 네. 중간 선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시장은 우상향할 거고 경제 양적 성장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저 중요한 얘기는 아닐 수 있겠지만 지난 4월 21일 날 중국 시진핑이 드디어 빈살만 왕세자하고 통화하면서 네. 이 전쟁 빨리 끝내야 돼, 개방돼야 되고 이 영내 국가들하고 국제사회 공동이익에 부합해야 된다. 전쟁 네. 빨리 끝나야 된다. 자, 네. 중요한 거는 시진핑이나 중국이 철의 장막을 걷어내고 드디어 등판했단 말이에요. 시진핑이. 그동안에는 외무장관, 외교부 무슨 대위원이 와갖고 논평하고 이러다가 시진핑이 드디어 직접 등판했습니다. 네. 이 왜 이랬을까? 중국이 왜 이랬을까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지금. 제가 방송에서는 쓸 수가 좀 애매해서 안 갖고 왔는데 한 3주 전에 네. 호르무즈를 미국이 직접 봉쇄했을 때 네. 중국에서 SNS를 쭉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여주잖아요. 이게 약간 우픈 현실인데 요새는 메인 뉴스보다 그런 SNS가 더 빠르고 중요한 맞아요. 뉴스를 보여줍니다. 중국 베이징 시내 주유소에 한 그 기름 넣으려고 맞아요. 줄이 뭐 4km씩 서 있는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네. 중국이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아까 다시 한번 반복해드리면 마두로 체포했고 그 직전에 멕시코 카르텔, 마약 카르텔 초토화시켰고 이란 때렸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결국은 이제 중국 잡자는 건데 그런 게 좀 효과가 나고 있지 않은가 뭐 이런 국면인 것 같아요. 결국 이번 전작으로 사실 2달 넘는 시간 동안 미증시가 많은 변동성을 보였고 미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랬죠. 많은 변동성을 보였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최하 수준까지 떨어지기는 했지만 이것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한 앞으로 일련의 작업들이 지금 계속 있을 거라는 예측을 할 만한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또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가 될지 여부도 저희가 또 다양한 분석과 또 뉴스 플로우를 확인해 드리면서 여러분께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모셨는데 시간이 너무 또 짧아서 아쉽습니다. 레그넘 투자자문 이춘광 대표 오늘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과 함께했습니다. 시간 정말 빨리 가죠. 이렇게 빨리 시간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하는 그 니즈를 반영해서 저희가 오직 3%에만 있는 진짜 투자 시그널을 여러분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내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짤막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벤져스급이죠. 박병창 이사, 이선엽 대표, 김장렬 본부장, 차영주 소장, 장우진 대표와 함께 할 수 있고요. 저희가 또 미국 관련해서는 우리 박명석 큐레이터의 월간 퀵샷을 통해서 미국 관련한 내용들을 여러분께 심도 있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 시장에 노이즈가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진짜 투자 시그널을 발견할 수 있는 그 해안을 만들어드리기 위한 컨텐츠로 강의를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아래 링크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자세한 내용들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하루 또 잠깐 쉴게요. 여러분 그리고 수요일 날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